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송 작가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네, 목요일만 뭐 되면은 새삼스럽게. 목요일이 아니죠. 금요일 새벽만 되면 연락을 하시네. 그렇죠. 요즘에 이제 금요일 네, 새벽에 주로 연락이 되죠. 아니, 네. 너부들 저 방송을 갖다가 이 밤에 그냥 막 메인 스피커들이 막 하니까 그걸 좀 그래도 아, 피해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뭐 네. 오늘은 또 그냥 55만 그 유튜버하고 전 90만 유튜버랑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희한한 일이죠. 네. 예, 그렇게까지 감정 싸움을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요 얘기는 뭐 나중에 저는 입장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는 자, 왕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참 왜 송 작가님을 그렇게 왕따를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아니, 저는 어쨌든, 독야청청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쪽하고도 교류가 없는, 네. 저희랑 교류하시잖아요. 갈라파고스화돼 있는, 네. 저희랑 교류하시잖아요. 네,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예. 네, 결과가 좋아야죠. 의미심장한데요. 결과가 아직까지는 네. 안 좋다 이런 얘기십니까?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결과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도와주십시오. 김성수 TV를 보시는 여러 구독자님들도 가서 아직까지 구독 안 하셨다면, 송 작가 TV 구독해 주시고요. 송 작가 TV 오늘도 보니까 동접이 뭐 거의 10,000명 가깝던데요. 네, 뭐, 저희도 시간대를 오전대에 잡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저희들 이제 순수한 매니아층, 저희 방송 듣는 많은 분들이 평가가 그래요. 예. 참 좋은 방송인데, 어디 가서 내놓기는 그렇다. 뭐, 요렇게 돼가, 요런 그 취지의 방송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까지는 좀 매니악한 예. 오랜 애청자분들이 똑같은 질량으로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송 작가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안원고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 이 한국 장단기 금리 역전 시동 걸렸다. 경기 침체 대표 지표다. 요 얘기서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채권 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 네, 20년 국고채 수익률이 연 3.162%로 어떻게 보면은 이 국고채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고채에서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고채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3년물의 연 3.260보다 낮아졌다, 역전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단기간에 나빠질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그 장기채를 사죠. 그렇죠. 이게 뭐 10년, 20년 후에는 좀 나아질 거고, 예, 또 장기채는 워낙에 이제 길게 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자산 가격을 지킬 수 있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단기적인 경기가 나빴을 때 일어나는 심리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일단 채권의 이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채권 이자는 낮으면 낮을수록 그 나라가 아주 튼튼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왜냐면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3.16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장기 외환채 같은 경우 10년물, 5년물 이상을 예. 마이너스 금리로도 삽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5년 후에 한국 돈의 가치가 예. 지금보다도 뭐 달러 대비 자국 화폐 대비 훨씬 더 우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를 안 줘도 한국 채권을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죠. 한국의 채권이 그만큼 힘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예, 힘이 예. 있었죠. 작년은 뭐 둘째치고 지금 이 그래프 안에도 보면은 맨 왼쪽에 2022년 1월 3일까지만 해도 금리가 그러니까 1.85야, 1.85. 네. 장기 금리가 1.85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쉽게 예,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예. 10년물에 이자가 3배 가까이 오른 건데 그렇죠. 이게 단순하게 요 정도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계속해갖고 이 역전이 된 것뿐만 아니라 금리 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게 왜 중요하냐. 뭐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리세션,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막말로 돈값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쏟아져 벌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일단 소득이 줄고요. 예, 소비가 줄고, 예, 또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예, 점점 더 이제 먹고 살기가 예, 힘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지금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이러한 징조가 확 올라오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왜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2달 전까지는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예, 마치 지금 경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놓은 거가 지금 터진 거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고, 예,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끔 조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장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경기, 지금, 네. 경기 침체로 가려고 조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예, 이게 경기 침체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결과적으로, 예, 네. 그거를 저 사람들은 물가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다. 약 먹으면은 조금 몸 아픈 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지금 이거는 갑작스러운 이 환율의 하락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갑자기 치솟았던 부분, 왜냐면 2달 전까지만 해도 예. 1100원 선에서 1200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환율 방어를 해냈었고, 지켜왔었거든요. 심지어 문재인 정권 말기 쪽에서는 1,100원 아래로 형성이 되기도 그렇죠. 했어요. 그게 불과 1, 2년 전이 아니고 몇 달 전이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다른 나라의 환율이 치솟은 건 오래된 얘기고, 다른 나라의 돈 가치 떨어진 건 오래된 거지만, 예, 우리나라의 돈 가치는 아주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국 안에서도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재정을 꼭꼭 틀어막고, 재정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원화 자체에 대한 발행량, 그러니까 추가 그 재정 적자가 없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 예,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를 계속 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달 외환 보유고 갱신을 늘려가면서 돈이 계속 쌓였어요. 응, 수출도 늘고 예, 수출 규모가 이태리를 따라잡고 세계 8위에 올라오고 예, 무역 흑자도 최대치로 오르고 맞아요. 심지어 재정 적자도 65조 원 이상을 이뤄낸 겁니다. 맞습니다. 세수까지 원활했어요. 예, 근데 갑자기 2달 전부터 한 달에 거의 80억에서 90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가 생기면서 예. 그 무역 적자인 만큼 외환 보유고가 팍팍팍팍 줄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얹어서 외환 방어한다고 돈을 또 쓰니까 그렇죠. 2달 사이에 300억 불 이상이 날라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날아가는 돈과 함께 솔직히 이제 장사를 잘 못해도 중국 같은 나라는 예, 성장률을 사기를 치고 예, 무역 경제 수지를 사기를 쳐가면서까지 예, 자기네 경제에 대한 방어를 하는데 예, 갑자기 2달 전부터 우리나라가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음, 무역 적자다, 수입 에너지 때문에 적자가 오르고 있다, 막 올해 마이너스 성장할지도 모른다, 막 이래가면서 예. 엄살을 떠는 거야. 이게 심지어 엄살을 우리나라가 음, 실제로 몸이 아픈 게, 우리 경제가 아픈 게 아니라 멀쩡한데 음, 음. 갑자기 어느 날부터 환자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조장을 하고 인정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 방어도 안 하고 심지어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정도 안 해요. 어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 저 나라 왜 저러지? 왜 저래, 쟤? 왜 저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리고 거야. 그리고 저렇게 지금 나빠지는 그래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훅 가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저 나라 곧 망하게 생겼는데? 어. 이 추세로 이렇게 1, 2년만 더 지나가면 이거 지금 뭐 싱가포르 망하는 거 이상으로 망하게 생겼는데?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지금 네, 상반기 무역 적자 103억 달러, 네, 96년 이후에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출이 호조인데 원자재와 에너지난에 직격탄 맞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 뭔가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GDP의 75에서 80%가 수입과 수출입니다. 그렇죠. 내수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예,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예, 이런 이제 가공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수입 원자재가 비싸지면 당연히 수입 원가가 오르는 걸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수출을 하는데 예,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수출을 합니까? 아니죠. 비록 얼마가 됐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갖고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물론 중간에 갭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 그렇죠. 뭐 잠깐 한두 달 적자가 나서 손해보는 식으로 장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미리 예전에 예약을 받아놨던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약을 받았을 때 사들이는 원자재도 그 당시에 이미 손실을 맞춰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보는 손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3, 4개월 안에는 우리가 그만큼 수출 원가가 올라가면서 이걸 상쇄해야 돼요. 예. 어떤 미친 기업이 손실을 보면서 수출입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제조업 회사들은 지금 원자재가 오르는 과정에서도 이득을 봐요. 왜냐면은 오히려 원자재 오른 가격을 수출가나 매출가에 얹어갖고 더 이득을 보는 회사들이 생기죠. 맞아요. 처음에 오더를 받았을 때 그때 이미 오더 받기 전서부터 대충 어떤 정도 오더가 들어올 거라고 원자재 확보해 놨잖아. 그땐 쌌거든. 그렇죠. 어. 네. 그 싼 걸로 만들면서 아우 엄살 떨어가지고 우리 얼마는 더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득 보는 데들도 있었다니까.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예, 연동해갖고 가격 조정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제품들의 원활한 공급이 되는 공급처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소리 쳐가면서 예. 골라가면서 수출하고 골라가면서 조건 좋은 곳에 거래처만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이래? 대중 그리고 무역 흑자도 멈췄대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음, 지금 있는 수입 가격들 중에 솔직히 예. 올랐다고 얘기하는 거는 석유하고 가스뿐이에요. 나머지 오른 거 뭐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밀, 철광석이 뭐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뭐 알루미늄이 폭등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소비재인 실- 밀이나 이런 것도 올랐죠. 그 그것도 식용유 이런 거. 명확하게 국제 시세가 올랐다는 얘기지 예. 도입 원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어요. 아하. 자, 그렇다고 치면 예를 들어 석유만 갖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석유가 예. 130% 올랐다. 예. 싸게 살 때보다 원가가 뭐 130% 올랐다고 치자고. 그거 다 원가 포션 안에다가 적용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예. 반도체 만드는데 석유 가격이 차지하는 생산 원가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 만드는데 자동차에서 만들어진 석유로 인한 수입, 그러니까 제품 안에서의 원자재를 통한 그 가격 상승 비용이 음. 20% 30%될 수 있습니까? 네. 아니잖아. 그렇죠. 뭐 자동차 만드는 석유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예. 뭐 물론 그걸로 에너지가 전환돼서 오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만 그걸 공공 영역 안에서 소화시켜지는 거고 예. 지금 당장에 석유를 들어와서 석유를 정제하고 파는 석유화학 업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럼 도대체 이놈의 적자는 누가 내고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만일 이게 적자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 돈을 팔아먹은 겁니다. 돈을. 어? 돈이 반출된 거예요. 야, 이거 소름 돋는다. 자, 이와 같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작년에 시중은행들이 예. 은행 지점에서 막 8천억, 9천억씩
외환으로 송금을 한 사례들이 생겨갖고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일반적인 은행들이 보통 1년 지점에서 한 50억 정도 외화 송금을 하는데 예.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한 지점이 지점 하나에서 8천억, 1조 1천억 이만큼 송금을 한 거예요, 해외로. 얘네들은 진짜 이따가도 자료를 갖다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사실은 이득을 봤거든요. 은행들이. 예. 역대 그래, 최대 그래, 이득을 봤어요. 금피송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와, 소중한 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돈이 그러면 뭘로 해갖고 그만큼 8천억이 나갔냐라고 1차 조사를 해보니까 예. 수입 대금으로 나갔어. 수입 대금.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수입 대금으로 그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정상적인데. 근데 정상적으로 은행 지점이 9천억을 수입 대금으로만 순수하게 결제를 해주는 게 이상해서 파보니까 어. 결국은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바탕으로 해갖고 헉! 코인할 돈을 쏴줘버린 거예요. 코인 자금을. 레알입니까? 여기까지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 진행 중인 과정인 겁니다. 이게 레알이에요? 아니, 레알이에요. 코인 자금을? 네, 코인 자금으로 해외에 반출하는 거를 은행원이 수출입 대금인 것처럼 신용장 결제를 해갖고 해외로 송금을 거액을 쏴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범죄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범죄죠, 당연히. 은행에서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건데, 예. 아무튼 이 방식이 걸려갖고 지금 검찰은 이걸 가지고 권력형 범죄를 만들려고 수사를 하려고 했어요, 예, 예. 처음에는. 예. 근데 이 돈을 누가 빼갔느냐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음, 이제 생각 같으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이 이 돈을 빼나갔으면 그림이 기가 막히게 나올 건데, 예. 결국 뒤져놓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던 애들은 예. 아마 기업가이거나 부정한 기득권에 연결돼 있을 돈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수출입 정산하고 있는 과정 중에 국내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사례들이 작년에도 벌써 은행에서 걸린 것만 해도 2조 원 이상의 이런 자금 유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더 많을 거라는 거죠. 왜? 외환관리법 자체가 지금 완화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외환관리법 완화된 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옛날하고 다르게 규제를 푼다 그러면서 사실상 돈을 해외로 반출하기 쉽게 만들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핸드캐리어 들고 나간 거가 옛날에는 이제 그 5만 불이 한계였어요. 5천만 원이 한계였는데 예. 지금은 이게 이제 무한대로 늘어나 버린 거고요. 이제는 송금을 통해 갖고 이제 신고되는 내역들에 대해서도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기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 이거 수입했네 하고 예. 계산서를 끊고 신용장을 통해서 결제를 한다고 치면 예. 얼마든지 외화가 나갈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정부가 열어줬다는 거죠. 아, 이거 그래서 지금 충격이다 이거 진짜. 그래서 이거를 장사를 해갖고 우리가 단기간에 한 달에 80억씩, 80억 달러씩 손해를 본다?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은요, 70%, 80%가 사실은 대기업이 직접 해요. 그렇죠. 그 일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통해서 간접 수출을 하지 중소기업 중에 직접 수출입을 하고 이런 돈을 결제받고 하는 은행 그 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음. 저는 무조건 이거는 대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장부 조작을 통해 뭐 장부 조작은 말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돈을 밖으로 갖고 나간 거예요. 수입 대금이 됐든 뭐 다른 투자 대금이 됐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장부상으로 지금과 같은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외환관리나 이런 은행 쪽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감시를 해보면 이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외환관리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폐지해버리고 이 기업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식으로 던져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철저하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따봐야 될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외화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솔직히 관리가 안 되잖아요. 되긴 되겠죠. 관리는 안 되지만 빠져나가는 거 눈에 잘 보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국내에 있는 돈들이 방금 같은 형태로 합법적인 영수증을 통해 갖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원자재 산다고 결제를 한 돈인지 원유 산다고 결제한 돈인지 모르지만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외환 보유고가 급속하게 줄고 있는 건 맞아요, 현재. 그래서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맞는 겁니다. 거기에 환율이 오르게 되니까 수출 기업들은 사실은 오히려 더 따뜻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달러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리고 금리가 미국이 더 낮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냐? 미국에 투자하지.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네. 보통. 그리고 지금, 정도껏이죠, 정도껏. 그리고 우리가 환율을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일부러 달러를 갖다가 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갖다 사는 게 아니라 파는 판다. 거예요. 달러를 국가가 팔아서 갖고 있던 달러를 팔았다는 거예요, 외환시장. 달러를 팔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 요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한 얘기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원자재나 원유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외화가 그게 가격이 올라가서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매점 매석을 하는 것과 정반대지만 하여튼 비슷한 그런 흑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죠. 외화를 밖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외화를 밖으로 빼돌려서 외국에서 뭔 짓들을 하는 거지. 그 뭔 짓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뭔 짓이 딱 떠오르는 게 지금 필리핀에서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알짜배기 발전소 그거 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사기 위해서 자금을 갖다 밖에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북해에 있는 유전 지분도 알짜인데 알짜죠. 그거를 현재 시가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에 팔아버리고 한다고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고, 예. 국내에 있는 한전 기술 같은 알짜배기 이 주식들이나 기업들 이런 것들의 지분들도 정부가 막 팔아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결국은 국내에 있는 누군가가 사들이지 않으면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와서 할 건데, 예. 결국 그 외국계라는 돈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손에서 나간 돈이 아니겠느냐 라는 의심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상상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라는 외환이 빠져서 그 채권을 갖다가 제대로 갚을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까지 이제 급속도로 빠뜨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네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인 척 해가지고 우리의 기간 산업들이나 혹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자산들을 민영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거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이렇게 계속 해갖고 쌓인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손해보고, 네. 우리나라 대기업이 매달 8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무리한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 상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결선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때는 외환 스와프 요게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돈이 더 빨리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유럽 EU에서 또 빅스텝을 하면서 이제는 유로화까지도 우리 원화를 갖다 빨아들이는 하나의 거대한 그런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양동으로 돈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민영화 자금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을 만들기 위해서 빼나가는 돈에다가 자연스럽게 또 외국으로 특히 미국 쪽으로 돈이 투자하려고 빠져나가는 원래 외국 자본, 거기다가 유로화까지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건 삼중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뭐 빼내가려고 생각하는 애들이 뽑는다고 생각하면 예.
아니, 뭐, 바닥까지 뽑았다가 언제든 다시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면 되죠. 염색만 하고 들어오면 되니까. 지금 우리 주식시장 안에요. 외국인 자본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 환율 역전 때문에 국내 환율하고 이제 좀 있으면 그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1%로 할 건지 0.75%로 할 건지 갖고 지금 다 논의를 하고 있지만 예. 어찌 됐거나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 27일 날이 되면 역전이 돼요. 미국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가 0.75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같은 수준이 되거나 0.75, 0.25% 이상 미국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럼 이제 그 다음 달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다시 금리를 올릴 때까지 금리 역전 상황이 이뤄지고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외환 자금이 빠져나갈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만 정작 주식시장 안에 외국인 자본들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몇몇 종목에 있어서 매입 비중을 더 높여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레알 외국인 자본들은 안 나가고 있다. 그렇죠. 왜냐면 외국인 자본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그걸 접어서 미국 정부에 빌린 돈을 갚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근데 우리 그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외국 달러들은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지네가 발권한 달러를 갖고 와갖고 초저리 이자를 물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땅 투기도 하고 저기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채권 투자도 하고 이래가면서 쉽게 말해서 빌린 돈을 갖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일에 미국에 갖고 들어가면 자기가 돈 벌어먹고 살던 미천을 이게 사채업자가 쩐주한테 돈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그때부터 사채업자 굶어 죽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지금 여기 먹을 만한 시장이 있고 내가 투자해서 건질 수 있다는 전제만 있으면 그 돈 갖고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가면 다시 못 빌리거든, 이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 목적으로 돌아다니는 자금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서 나가지 않아요. 이게 그럼 사실은 뭐가 나갔느냔 말이야, 이 돈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도박하고도 비슷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네. 돈을 빌려 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어. 그런데 좀 손해 봐. 손해 본다고 해서 털고 일어나면은 영영 그 손해가 굳혀져.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어떻게든 뭐라도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지 절대로 털고 나가진 않는다. 그래서 사실 한번 물리면 외국 자본이 쉽게 그렇게 저쪽에 그 뭐 좋은 투자 조건이 있다고 해서 우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걸 갖고 중국 증시나 일본 증시로 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예. 갈 데가 없는 돈인 거예요, 이 돈은. 이 돈은 한국에 있을 때나 달러지 미국으로 들어가는 순간 채권으로 바뀌어져서 FED로 그냥 연방준비은행으로 들어가 버리는 돈입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은 지금 2달 동안에 벌써 1경 원 이상의 달러들을 흡수했죠. 계속해서 흡수해서 빨아들여 버렸어요. 예. 앞으로도 매달 150억 달러 이상 돈들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빨아들일 겁니다. 이게 신규 대출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돈 장사를 해서 먹고 살던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미국에 이 돈을 안 집어넣어요. 아, 왜냐면 그 뺏겨버리면 다시는 장사할 미천을 못 얻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빠져나간 돈들이 어디로 갔겠느냔 말이에요. 대한민국 저축 통장에 있던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야. 이건 미국 빚이 아니라 순수한 한국 돈이니까. 그러면 어디 싱가포르나 뭐 어디 조세 회피국이나 아니면 뭐 두바이나 이런데 누군가 다른 명의로 해갖고 예치가 돼 있겠지. 저수지. 네, 저수지에 묻혀 있겠죠. 아, 잠깐만요. 지금 내가 오늘은 진짜 네. 술 안 마시려고 했는데 나 너무 열받아가지고 잠깐만요. 아, 아니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아래 공포부터 야, 시작해. 이런 얘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늘 한 3시간 하려고 그래요? 예? 한 3시간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해요. 방송은? 아, 그렇게 안 해. 네. 난 진짜 딱 오늘 30분 하려고 했는데 네. 30분은 넘겠네. 아, 자. 그러니까 송 작가님 코너를 한 30분 하고 제가 오늘 뭐 민주당사에서 그 집회 때문에 열린 거 이런 것들 좀 해설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거 진짜 아는 분들은 진짜 열받아야 돼요, 지금. 아는 그렇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왜냐면 보세요.
은행에서는 고유가의 힘 못 쓰는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연속 적자가 됐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의 세율 3% 인하하고 상속공제 확대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번에 오늘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을 갖다 발표했는데 딱 한 개야. 부자 감세, 서민 증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서민들은 야 니들 지금 경기 어려우니까 다들 꼼짝마. 저 어디서 돈 올려달라 그래요? 임금을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놓고 부자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선물 드릴 테니까 돈 쟁겨놨다가 나중에 떠리로 사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지금 근데 그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진도로 안 나가니까 내가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이 포대가리한 돈들이 예.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와서 국내에 투자될지 너무 빤히 보이는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말씀해 주십시오. 자,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돈 장사로 크게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정책들 중에 반도체나 몇몇 사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칩4 동맹 뭐 이러면서 이 칩4 동맹에 중국이 불편해 하니까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어떤 도발이 있을지 모르니까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러면서 막 돈을 갖다 쏟아붓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네가 스스로 예. 앞으로 10년 뭐 15년 동안 1,000조 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던 SK 하이닉스나 삼성이 자기 투자 얘기를 싹 접었어요. 맞아. 네. SK 경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설 투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걸 싹 접었습니다. L유닛 너무 감사합니다. 걔네들 오늘 경제면에 대문짝만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칩4를 갖다가 검토를 하니까 중국이 이렇게 불편해 하니까 결과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서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네. 그래서 투자를 걷어들였어요. 사실상. 근데 대신에 이 투자를 해주기 위한 음. 외국인 자본을 집중적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한국에다가 한국 반도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을 받는데 그러면서 단서를 뭘 준 줄 아세요? 뭐예요? 50% 현금 파우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외국인이 야. 한국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예. 50%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야. 이런 미친 거죠. 아니 이러면 여기가- 나도 투자를 하지. 그럼 이러면 나도 투자하겠어. 야 네. 100억 집어넣는 순간 100억 투자 부지분은 그대로 있는데 50억 나한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리베이트가 50억이 나와. 100억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미친 장사가 어딨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정부의 반도체 투자 유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미쳐버리겠다. 그럼 여기다 투자해야지. 뭐 세금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투자 자금의 50%를 현금으로 바우처로 준다는데. 아니 법인세 깎아주는 건 뭐냐면 돈 만드세요 이거지. 그렇지. 아니 삼성 같은 경우는 52조 법인세 냈대잖아요. 여기에서 3%만 깎아줘도 얼마야. 그런 거 푼돈이라니까 왜 이렇게 아니 싸게 놀아. 근데 그 푼돈을 가져서 합해가지고 외국으로 빼가지고 들어오면 되잖아 이거는. 네. 그 순간 그러니까 더군다나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 이 돈은 회사 돈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용 돈이지. 그렇지. 정부가 관리하고 있었던 외환 보유고가 어느 순간에 외국으로 나가면서 돈 세탁이 돼가지고 그게 다시 포대가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 엄청난 바우처 배당을 받으면서 자기 지분도 늘리고 주식도 늘리고 50%더 받으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잘 돼가지고 돈도 벌 거라는 나는 얘기가 비자금도 되는 생기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그냥 니나노구나 진짜. 그 비자금 중에서 야 내가 그렇게 신경 썼으니까 돈 좀 박어. 그럼 박아줘야 되고 또 안 박을 거면 그건 또 당연한 거지. 야, 내가 그 법안을 만들어 줬으니까 너 그 바우처 받으면 그거
그 바우처 받는 거 50% 중에 그거 나랑 반땅해 그래도 피차에서로 25%씩 아닙니까? 이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엊그제는 더 충격적인 게 나왔죠. 이제 뭡니까? 금융기관이 부동산이나 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미쳐버리겠어. 진짜 역으로 그거. 뒤집으면 부동산 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다. 즉, 그동안 유지해왔던 금산분리 원칙을 다 깨고 예. 은행이 예금 적금 같은 예대 마진 사업에서 벗어나고 보험하는 것도 뭐 시원치 않았나 보지. 그러니까. 이젠 지들이 직접 코인도 하고 건물도 짓고 PF도 고금리로 발생을 시키고 아예 지들이 건축주가 돼갖고 시행사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는 전부 그 부자들 뭐 부동산 투기하고 이럴 때 뒤봐주고 뽀찌 뜯다가 야씨 아니 내가 직접 할래 이러면서 우병우가 정강 만들어서 막 이러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지금 국내에서 이 정권이 뭐 지금도 탄핵 징표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예. 절대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이번 정권의 배후에는 세 가지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렇죠. 배후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종교 집단, 그렇죠. 쉽게 말하면 신천지를 비롯한 신천지, 통일교, 보수 기독교. 각종 예. 법사 모임들을 포함한 이 기독교 집단들하고 예. 또 하나의 거대 집단으로 토건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토건. 네, 그래서 이 삼부 토건을 비롯한 삼부 토건. 이 거대한 토건족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주택 개발이나 민간 개발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집 지어서 땅 팔고 집 지어서 벌어먹을 수 있게끔 토건족에 유리한 뭐를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면 토건족이 지금 검찰도 잡고 있고 언론도 잡고 있어요. 그렇죠. 검찰 배경에 삼부 토건이 있는 것처럼 예. 조남구에 있는 것처럼 조남욱. 그리고 예. 조남욱이죠. 조남구 우리 의원이고 그 다음에 각종 토건사들이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실질적인 사주인 거나 마찬가지로 예. 지금 이 나라는 토건족과 종교 세력과 종교 세력과 힘을 합쳐갖고 윤석열을 앞서 나라를 탈취한 거기 때문에 두 애들이 이걸 다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지막지하게 해먹으려고 하는데 문제 경기 안 좋아. 부동산 시세 안 좋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해서 신규 분양도 못 하는데 올해부터 50만 채씩 신규 분양해야 되거든요. 예. 250만 채 5년 동안 지키려 했으니까. 문제는 이 250만 채를 짓는데 아니 50만 채 올해 것만 하더라도 당장에 이게 분양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고금리인데다가 지금 주택 수요도 없는 데다가 앞으로 뭐 경제 불안이 계속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지난주에 한 얘기하고도 겹쳐지는데 지금 있는 건설업체들이 자기 돈 갖고 집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계약만 해놓고 분양 계약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그동안 은행권에서 해오다가 문재인 정부가 이걸 막았거든. 그렇죠. 이게 다 금고로 갔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분양 안 되고 미분양 사태 쌓이면서 지금 저축은행이 다 죽게 생겼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PF 대출을 일으켜줄 은행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이 나온 겁니다. 사실상 돈 있는 토건족들이 은행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은행은 이게 쉽게 말해서 경영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주주들이라고 해갖고 엄청난 거액 대주주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토건족들이 결국은 은행의 지분을 사서 지네가 이사장을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은행을 지 마음대로 주물르는 겁니다. 대장동 때 그 저기 아니 하나은행이 예. 거기 끼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방식대로 은행을 마음대로 주물럭 해갖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야 망하든 안 망하든지 간에 일단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의미가 뭐냐면 윤석열은 바로 이 지랄을 대장동에서 해봤던 인간인 거야. 부산저축은행 누구보다 잘 알죠. 부산저축은행을 대충 무마시켜가지고 1,000억 정도를 갖다가 대장동 땅 산 거를 용인해 준 거잖아. 그래갖고 그걸 남욱하고 저기 또 걔 누구야 뭐 회계사 했던 애가 끌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해보려니까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김만배를 끌어오고 김만배는 박용수, 곽상도 이런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결국은 하나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돈을 갖다 꽂아놓을 수 있게끔 하고 SK가 돈을 꽂아놓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결국 대성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잔치를 갖다 하고 있었던 게 역으로 결국 지금 선거 때문에 애꿎은 이재명을 갖다 공격하려다가 다 드러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은행이 1조 1천억 원을 빌려주고 예. 물론 뭐 은행이 정형하게, 빌려준 건 그렇죠. 아니지만 예. 1조 1천억 원이라는 돈을 은행권에서 끌어다 쓰면 50억 줬어요. 50억. 맞아요. 이런 미친 짓거리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이제는 정부가 대놓고 일일이 해주기 뭐하니까 아예 건설업체들한테 야 은행 하나나 저축은행 하나씩 가져. 그 거기 있는 예금 빼갖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지금 이렇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 그러면요 제 지금 환율 걱정할 때가 아니야 우리나라. 송 작가님 진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네. 34살 밑에 비투, 코인 투자, 그 다음에 영끌 이런 거 했었던 애들 돈을 채권을 탕감시켜 준다는 그 얘기가 네. 신천지를 살리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축은행이니 뭐니 그다음에 대부업체니 뭐니 이런 데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런 그 토건족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스텝 중에 하나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쪽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지금의 그 토건 세력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추가 법안이 나올 줄은 몰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 돈이 순수하게 소비자 금융 쪽으로 풀리면서 왜 30대는 꼭 찍어서 해주나라고 하면서 그런 의혹을 제시했는데 예. 지금 엊그제 발표한 정책까지 도합적으로 해놓고 보면 결국 금산분리를 무너뜨리고 은행에 있는 돈을 토건족들이 마음대로 땡겨 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제한과 소유에 대한 부분과 은행 영업의 한계를 전부 다 풀어줘 버린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이거 누가 하냐고. 뉴스에도 안 나와 이런 거는 잘. 이러면 있잖아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 진짜 당연히 큰일 나겠죠. 그 집은 예를 들어 호방건설 하나가 무너지면 있잖아. 저축은행서부터 그냥 쓰나미처럼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돼도 어찌됐거나 짓기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업이 그거니까. 아,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을 주택 250만 호를 5년 안에 얘네들은 실제로 지을 거라니까요. 착공을 할 거야. 그리고 그 돈이 전부 다 지금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은행이 합법적으로 그런 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근데 그렇게 은행을 마음대로 구워 삶으려면 어떻게 된다? 은행의 최대 주주가 돼갖고 실질적인 은행을 소유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언론사가 소유하고, 지금 기득권 애들이, 토건족 애들이 맘 놓고 언론 조작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이자 한 1%더 받아보겠다고 저축은행에 넣었다가 저축은행 넘어지고 그럼 부산저축은행 넘어졌을 때랑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검찰들은 나서가지고 쉐리들이 그거 다 무마시키고 개미들만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 자살하고 가정 파괴되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됐을 때는 이 해먹는 사이즈가 틀리다니까요.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진짜 나라의 곳간 그 국민이 수출을 해서 벌어놓은 기업들의 이익금, 유보금들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빼돌려갖고 돈 장사하는 개인적인 재산으로 바꿔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이 저축해놓은 은행을 털어가지고 그걸로 토건족과 그 기득권 세력들이 되지도 않는 투기성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야. 지금 외환이 두려운 게 아니야. 이걸로 터지면 1, 2년 안에 대한민국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은행이 부실해진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 자체가 무너져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같은 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외환위기를 그때 당시에 크게 실감하지 못했죠. 사실은 저축은행 정도가 부실해지는 걸로 대충 잘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은행 같은 데가 무너진다고 생각해봐. 지금 농협 같은 무너지게 데가 무너진다고 되면 생각해봐. 네. 순서는 우리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그 부실 비율이 자 나와 있는 은행들이고 전부 다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야, 나 자, 진짜 그런 은행들에 대한 민영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송 작가님, 네. 우리은행을 주계자라고 하고 있는 저는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주계자를. 어디 은행을 통해도 다 똑같습니다. 네. 너무 잔인한 거 결과 아니에요, 지금? 아니 뭐 결과적으로 현실이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이 나라의 우산을 쓰고 있는 이상, 같은 하늘을 지고 사는 이상은 이런 정책이 만들어져서 풀려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거는 근데 하나 다행인 것은 입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시행령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뭐 입법을 통해 가지고 저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얘네들이 꼭 법을 세워 가지고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틈새를 찾아낼 거예요. 방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뭐 과거에 저기 최은순 일가 이게 최은순이나 김건희 밀어줬던 저축은행들 돈 빌려줬던 애들 걔뭐 대장동에 참여했던 애들 음. 걔네들은 뭐 법이 무법이고 위법인지 모르고 그렇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위법을 저질렀고 나중에 적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 안 받았잖아요. 법으로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애고, 그걸 봐주는 검사들이었는데, 인정 지들이 법을 주물를 수 있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처벌을 안 받을 뿐더러, 이미 기업인들은 처벌 안 한다고 또 면죄부를 줘놨잖아, 이미.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요거를 우회해가지고 해낼지는 알 수가 없다니까. 야.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사실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어? 그렇죠. 이럴라고 이러려고 정권 잡은 거야. 예, 이럴라고 정권을 잡는 거죠, 쟤들은. 근데 그동안 못 뭘 해먹었던 심판해, 거. 뭘. 어디를 심판해, 지금. 아, 문제는 이게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데 왜냐면 55만 합법적인 권리로 유튜버가 지금 저쪽에 한다는 있으니까. 짓이, 에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꺼내주는 사람들이 그나마 고마운 거야. 그런 기사를 써주니까 사실 아니 근데 그걸 우리가, 악용하고 있는데 뭐 고마워. 아니, 물론 악용을 하고 있는 건 예. 현실이지만, 그 악용하기 위해서 그 기사를 쓰라고 했을 거라니까. 어머나, 청탁 아, 기사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이게 아, 죄송합니다. 악용을 하게 이런 기사를 던지면 예,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포심만 빵 튀겨나. 어떤 대책은 없어. 경제는 어렵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고 이러한 게 곧 현실적으로 오고 그래서 경제가 어려져 기업들도 어려워질 거다라는 공포만 계속 부추기면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도 만들었다 저런 정책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속을 까보면 이건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거고 서민들 등치는 정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돌고 있는 자체로 나는 매우 불편스러운 거야. 그럼 비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러한 뭐 아래 공폰이 무슨 이런
공폰이 뭐 여러 가지 나왔을 때 없었을 문재인 정권 때도 비난했어. 지들은 미리 예측해갖고 비난했다고. 예. 근데 이건 현실에 와 있는데도 공포심만 키우고 여기에 대한 비난이나 대책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는 게 이게 말이 돼. 왜냐면 걔네들 주인이 한국경제, 정경련, 그리고 호방건설, 이런 데잖아. 그렇죠. 걔네들의 에이. 주인이 건설사야, 토건족이야. 예. 그리고 우리의 적폐의 그 3대 축으로 알고 있는 정치, 경제, 그리고 검찰 권력들을 사실은 다 토건족이 스폰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토건족을 위한 정책, 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밖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 점에 대한 관통된 시선을 가지고 이걸 안 막으면 진짜 우리가 죽겠구나라는 상황으로 그냥 떨치고 일어나야 될 상황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 언론, 경제학자, 대학 교수 아무도 없다는 거지, 국가기관까지.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서도 나름대로 지네들끼리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연구를 해갖고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서민을 털어먹기 위한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 우리는 그 정책 안에서 집 뺏기고 이자로 털리고 임금 털리고 물가 인상에 시달리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다 국제적인 지금 경제의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니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외국 뭐 어느 나라의 기득권 부자들도 이미 이런 상황에 맞춰서 지들 나름대로 탈출구를 찾아놓고 새로운 방향으로 투자 전환, 자금 이동 이거 다 해놓고 있어요. 터져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은. 왜? 이제 더 이상 뽑아먹을 수 있는 자본이 없거든. 이제 서민들을 털어먹는, 양털 깎아먹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노리고 있는 거는 서민들이 갖고 있는 예금 자산하고 부동산 자산의 폭락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렇게 폭락시키면 있잖아. 예. 소비를 할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대공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집을 많이 가져야 니들한테 집을 빌려줄 거 아니야. 어설프게 지키지도 못할 집 빚 갖고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다 팔아. 내가 니들한테 싸게 임대를 줄 테니까 니들은 계속 임대인으로 살면 되는 거야. 음.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야. 궁극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면 있잖아. 사람들이 다 그 임대료 마련하라고 뭐 좀 혈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온순해진다? 일본처럼?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나가서 거리에서 투쟁하고 이러기도 힘들어져. 어. 알바하고 번 돈 갖고 집세 내고 생활비 내고 전기세 내기 빠듯해가지고 어? 거기다가 이제 민영화로 돈 올려봐. 나이 30 넘어갖고 어. 30이 넘어도 결혼은커녕 섹스도 못하는 이런 식물족들이 60%나 된다잖아, 일본에는. 일본처럼 되는 거야.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막지 못할 불가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을 수 있죠. 안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왜 우리 방역 안 합니까? 음. 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방역이 계속 가고 있는데 과학 방역이라 그렇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마찬가지로 질병구경청이래잖아. 심지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여지가 없어서 했나? 여지가 없는 걸 억지로 했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부분도 국가가 나서갖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업들한테 얘기하고 하면 이거 막아낼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다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얘기해도 아니, 법인세를 갖다가 지금 30% 넘게 올려도 한국을 뛰쳐나갈 기업이 없어요. 왜냐면 다른 데 나가면 더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워낙에 또 우리가 이것저것 보조금을 알뜰하게 챙겨주잖아요. 그럼요. 연구하면은 연구 잘했다고 돈 주지. R&D 비용해주지, 수출했다고 보조금 주지, 전기세 보조금 주지. 아니, 얘기 나온 김에 아니면 요 얘기 해봅시다. 네. 솔직히 지자체에서 아유,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지자체 와가지고 공장 지어주세요 이러면은 공장만 지어주신다면은 지자체 그 소유의 땅도 드립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지자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고용 늘리고 예. 지역 경제 살리고 하는 게 그게 행정관료가 할 일이죠. 그런데 두산건설이 들어와가지고 그 용적률 조금 올려주면은 우리 시에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성남 FC에도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유치한 게 범죄입니까 그게? 이런 그런 걸 안 하는 게 범죄죠. 그걸 안 하는 게 배임이지. 네. 어떻게든 더 많이 기업에서 뜯어내가지고 그걸 공적 영역에 투자하는 게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때려잡고 있는 검사 쉐리들이 지 가족 회사가 그 기업을 부동산을 갖다 남한테서 뺏는 거에는 혈안이 돼가지고 이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네. 아니 이걸 언론이 제대로 보도만 해줘도 이거는 이런 짓거리들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순전히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6개월 동안 아무 일 없다가 5월달 이후부터 6월부터 이게 터져갖고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훅 망하는구나. 자, 이 논리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망조의 시작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2달밖에 안 됐고요. 얘네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첫 스텝들 중에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는 건 딱 하나. 외환관리법 통해갖고 국내에 있는 돈들 아까 얘기한 대로 저수지로 빼돌리는 거. 이상한 계산서와 무역 신용장을 갖고 말도 안 되게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모르는 엄청난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주가는 지금 간당간당하고 당장에 성장률은 떨어지고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그런 와중에 외교는 개판으로 해갖고 지금 옆에 있는 중국이 어떻게 한번 저거 발라버릴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알게 모르게 경제적으로 목을 죄오고 있는데 예. 무슨 배짱으로 미국한테 뭘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국익에 도움되는 짓이 뭐가 있다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결국 아래 공포는 얘기도 못 해보고 1시간 됐네. 근데 뭐 결과적으로 그 아래 공포라고 하는 것들이 조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그렇죠. 그걸 조장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오늘 안 했는데. 이득을 보려고 하는 토건족이라고 얘기 다 하셨잖아요. 국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토건적인 건데 예. 문제는 국제적으로 있는 경기가 나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EU를 비롯해서 뭐 중국, 러시아, 미국이 서로 딴주머니 차기 위해서 각자 정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건데 예. 이런 금리 빅스텝 과정 중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얘기를 전혀 못했죠, 오늘은. 나중에 그러면 하시도록 하시죠. 일단 네. 그 다음 주에 또 얘기를 얹어서 하기로 하고 네. 일단은 오늘의 제목은 사실은 예. 지금 왜 이러한 공포 상황이 생겼는가라는 원인에 대한 예. 진정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대신 그럼 국제 어떤 세력들이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맞아요. 세계 경제를 다 흐트려 틀어놓고 어떻게든 자기는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도 그래서 진짜 골 때린 거는 미국 전체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그렇죠. 미국에 있는 자본주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금융 중요한 건 미국이 러시아하고 중국을 털어먹으려다 실패를 하고 나니까 지금 실패했죠. 그 실패한 상황에서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을 털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 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에 반드시 다음 주에 다음 주 이어가도록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송 작가랑 하는 시원한 방송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 부분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예, 저도 요 얘기를 갖다 어디서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유 송 작가님하고 이 목요일 날 밤에 심야에 맥주 한잔 하면서 하니까 딱 어울리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사실은 바이든이 빨리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민주당이 아닌 것 같아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 참. 원래 바이든은 민주당 안에서도 제일 소문난 브로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클린턴 때부터 예, 계속 이 브로커 짓을 하던 놈이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도 샌더스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답이 없다. 미국 자체도 이러다 붕괴한다. 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네. 방송을 해 주셔서 넘었거든요, 1시간. 네. 그런가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